폴란드에서는 사실 K2 전차 사면 안 돼, 레오파르트 2를 사야 되는데 장갑이 약하다고 방산 비리가 있어 하면서 공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K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볍게 만들면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전차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K방산의 소식을 영어로 만들어서 외국에 소개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이제 K방산 입문서, 그다음에 방위사업 안내서를 출판해서 이제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주변 국가 및 중동에서도 K2 전차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사실 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이 세미나 축사를 해야 되는데 차장님이 이제 대독을 해주셨어요. 왜 그래 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이 급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와 이라크, 중동을 현재 방문 중이셔서 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의 SNS에 근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군인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는 사진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녹화 시점 기준에서는 사실 예측이지만 K2 전차의 중동 수출에 대한 논의, 그게 굉장히 현실화돼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라크, 사우디 중에서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차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원래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들이 대량으로 있는데, 이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보다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무기의 기름값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K2 전차와 비교되는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비가 나쁘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어렵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엔진 차이 때문인데, K2 전차는 우리 SUV나 자동차에 쓰이는 디젤 엔진, 요거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이라 보니까 크기는 작은데 연비가 굉장히 나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한국의 K2 전차 구매에 대해서 이라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좀 고려 중인 거나 이런 소식들이 좀 간접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 이라크는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 이라크 전쟁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겠지만 1980년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7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영국에서 넘어온 치프틴 전차, 이거는 좀 중형 전차라 해서 성능이 좀 우수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소련제 전차를 사용해서 전차전을 했을 때 좀 이게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동안에 또 다시 주변국한테 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라크와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여기 종교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얹어 있고, 이라크와 이란의 교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차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최선의 솔루션은 한국이다. 왜? 지금 중동 국제정서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사막 지역에서의 그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K2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까지 사실은 인증을 다 받았어요. 실전에서 투입된 것도 있고. 근데 같은 게 다 인증을 받았으면 공급이 빠르고,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과 생산이 빠른 K2 전차가 이라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예측이지만 이제 녹화가 끝나고 올라갈 쯤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라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출 전망이 밝고, 그 관련된 분들도 한국에 방문하시고 이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MGCS와 달리 한국은 빠른 납품과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 MGCS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KNDS라 해서 이제 거대 방산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전차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전차 개념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차는 세대 구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전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라 하는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3.5세대, 그래서 4세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세대에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MGCS는 진정한 4세대 전차의 목표로 굉장히 많은 개발비와 연구,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술들 많이 투입해서 만들 거예요.
개발의 핵심에는 약간 스타크래프트 유닛같이 전차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가시권 내 장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차량, 그 다음에 그 가시권 내, 그러니까 근접 전투를 하기 위한 차량, 요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다닌다, 이렇게 컨셉인데, 요게 개념도 사실 기존의 전차, 그러니까 한 대의 전차가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거랑 좀 맞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일감은 나누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분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성되고 수출할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돼서 싸우는 기 때문에 좀 지연이 돼요. 이 와중에도 이제 MGCS와 별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그 레오파르드 개량형, 4세대 개량형 이런 것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전차에 대한 미래 국방 R&D가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데 옛날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시장에서 막 먹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그 다음에 개발 인프라 역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다른 제3의 회사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게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미래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납기가 되고 있고 개량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 레오파드 2 그러니까 3.5세 전차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 독일 대비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MGCS가 나오면 K2 전차가 구형이 되는 건 맞아요. 이 전차는 사실 좀 많이 발전적인 개념의 선진 전차이기 때문에 MGCS와 K2 전차 사실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K3 차기 전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현대로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열심히 연구 중이라서 몇 년 내에 이게 시제차가 나올 거예요. MGCS와 K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올인원 패키지냐 아니면 군사형 패키지냐, 요 차이입니다. MGCS는 전차가 요즘 달아가지고 이제 그 전차포로 이제 쏘고 전차랑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병도 지원해야 되고 원거리 공격도 해야 되고 대공 사격도 해야 되고 드론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전차의 역할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K3의 경우에는 한 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차의 기본적인 전술, 전차는 이제 4대가 소대 한 대가 되는데, 소대장이나 아닌 차 4대 중에 3대 갖고 이제 파괴되면 나머지 3대가 그걸 분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공전차라든가 아니면 근접전차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면, 걔가 하나 분리되면 전차의 전체적인 전차 소대의 전체적인 전투력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분산을 하는가 집중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쉽게 말해서 젓가락과 도시락을 한 통에 넣느냐 한 통에 넣느냐 요건데, 젓가락과 도시락을 다른 통에 넣으면 이제 도시락은 잃어버려도 젓가락이 살아있거나 젓가락이 살아있는데 도시락이 잃어버리면 그게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MGCS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조금 개발 쪽이 난이도가 있고 크기가 K2보다 약간 커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요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 중이고, 요런 식의 방산 프로젝트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독일은, 프랑스, 유럽은 아직은 좀 너무 목표는 높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개발이 지연된 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뭐 완전히 들어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더라도 그 유럽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K2 전차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외국과의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종 영역이 강하거든요. 이 MGCS 외에도 다른 회사들은 또 K2 전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나 현대로템이나 협력 개발, 공동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랑 협력을 하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는 정말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레오파드 절반의 가격으로 인도 시기도 절반 이상 빠른데, 이 밖에도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레오파르2는 사실 검증이 잘 된 전차고, 레오파르2는 아직 유튜브에서 제가 K2 전차가 훨씬 좋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이제 밀리터리 유튜브 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에선 사실 K2 전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하면서, 야, 폴란드는 K2 전차 사면 안 돼, 레오파르트2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산 비리가 있어 하면서 막 공격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2000대 이상이 생산되고 사용하는 국가가 15개국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오래됐고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 약하다고 하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 유럽에 퍼져 있는데, 요거는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설계자들이 머리를 보고 머리를 또 써가지고, 요런
요렇게 포탑을 만들거나 차체를 만들면 적한테 이제 방어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K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적의 공격에 가장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전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 레오파르트2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오파르트2는 최신형이 A8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번째 버전이 공식적으로 있고, 이 외에도 파생형, 그러니까 개량이나 개조 키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살 때 우리가 커스텀으로 부품을 붙이거나 뭐 범퍼를 고쳐야거나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커스텀 부품에 대해서 수요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 레오파르트2입니다. 요것 때문에 레오파르트2가 사실 아직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가격이 비싼데도 그래 주문이 오긴 있어요. 다만 아무리 주문이 많이 인기가 있어도 이제 생산한 물량이 적으면 살 수가 없다. 노르웨이, 독일 등 선주문이 밀려 있는데, 이 선주문이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탈리아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전차를 만들었다가 차세대 전차는 돈이 없어서 수입하기로 결정해서 레오파르트2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납기가 한 8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걸 참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무엇인가, 같은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만든 KF-51이라는 전차가 레오파르트2보다 납기를 빨리 해주겠다고 이탈리아한테 이제 좀 약간 꼬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레오파르트2 고객을 뺏었는데, 얘들도 사실 반쯤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면 레오파르트2와 KF-51은 차체가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약간 중복이 돼가지고 생산 라인이 새로 깔리기 전에는 레오파르트2와 경쟁이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KF-51이나 이런 레오파르트2 독일산 전차랑 우리 KF-21이 가격, 그 다음에 인도 시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고,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2대 정도 생산하고, 그래서 생산 캐파가 레오파르트2보다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FMF라는 제도,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드는 동맹국한테 공짜로 전차를 줘요. 이집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됐거든요. 다만 미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무기 판매에 관련 있기 때문에 대만 중심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신규 고객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가가지고 방산 전시회 갔을 때 이 에이브람스 신형 전차를 이제 방산 전시회 제일 중요한 위치에 딱 얹어놓고 했는데, 에이브람스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K2 전차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전차가 못 지나다니는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많고 강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는 사실 운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관점에서 K2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납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문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고 소수정예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네오파르트 100대를 살 때 K2를 300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벨기에라든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탱크가 한 몇십 대밖에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레오파르트2가 수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폴란드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산업혁명이 굉장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국산 전차를 만들려고 원래는 했어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름이 별명이 고릴라라고 왔거든요. 그런 국산 탱크를 만들려다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나름 옛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소련의 동맹국에서 무기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밀리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이게 협업을 했고, 폴란드와 K2PL이라고 하는 폴란드형 K2 전차 현지 생산하면서 이 기술을 올리게 되면 한국과 경쟁을 한 게 아니라 한국과 팀이 돼가지고 유럽 시장으로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 전차는 혹한 환경부터 무더운 환경까지 어디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차가 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사실 국뽕을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르트2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부터 노르웨이에서부터 카타르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 유럽 지방에서 배치되어 있고 이라크전에서 쓰였죠.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라면 혹한부터 혹서까지, 그러니까 영하 20도부터 40도 이상까지 견뎌야 되는 게
전차의 사실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기들 우수하다. 러시아 무기 방산 잘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탱크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혹한 환경만 많이 신경을 써서 중동이라든가 더운 지방에 러시아 탱크가 수출됐을 때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혹한과 혹서를 잘 견디는 전차가 기본 원래는 이제 사실 상식 같은 거였는데 러시아는 싼 만큼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고객들이 웬만하면 이제 다 견딜 수 있겠지 이런 불신 이렇게 생각하다가 러시아 탱크를 겪은 고객들은 불신이 생긴 거예요. 요것 때문에 혹한과 혹서를 극복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서방 측에서 K2 전차보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전차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K2 전차의 혹한과 혹서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서방 측 전차 표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나토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나토 규격 뭐시기 이렇게 하고 국방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기를 만들 때 서방 국가, 유럽 국가 및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일종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해야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K2 전차와 K2 전차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은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K2 전차 이제 K1 전차 이게 운전해보신 분 그 K1 전차 운전병이나 아니면 승무원으로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게 약간 더워요. 우리가 이제 그때 추위는 좀 잘 견뎠는데 이제 K1 전차 때까지만 해도 이제 냉방 그다음 사막 지역 운용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다가 K2 전차에서 우리가 최초로 환경 시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이 환경 시험은 무엇이냐면 혹한부터 혹서기까지 테스트하는 시설을 거쳐서 이게 잘 작동되는지 검증을 하는 최초의 한국산 전차가 K2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2 전차만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지 못한 전차들이 약간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전장 규칙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K2의 핵심 기술 중 해외 전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운영하신 분들한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식 사격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간 사격 능력은 사실 전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막 움직이면서 포 쏘는 거 해보셨으니까 그걸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는 그냥 포탄을 낭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포를 안정화 그러니까 자이로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짐벌처럼 막 흔들려도 이게 진동을 줄여주고 이런 안정기라는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체라는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점점 움직이면서 표적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졌는데 한국은 사실 이걸 자주 쓰진 못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만약에 대규모 전차전을 했을 때 이 K2 전차가 기동을 하면서 이동간 사격을 하는 게 생존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레오파르트 2 전차 그 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폴란드가 운용 중인 다른 전차들도 이 이동식 사격은 됩니다.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현가장치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에이브람스 전차나 아니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토션바라고 금속을 강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우리는 유기압식, 유압을 사용해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해서 훨씬 더 충격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격을 할 때 명중률도 더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기능 중에서 저는 괜찮다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키아 식별 장비 IFF라는 장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차의 그 K2 전차 포 위에다가 피아 식별 질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 포탑 주변에 답변기가 있는데 포를 조준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 치면 얘가 적인지 아군 탱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 애가 혹시 우리 편을 같은 편을 공격할 수 있는 하는 것인지 요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 사막을 폭풍 작전이라 해가지고 막 미국제 탱크들이 이라크군의 탱크를 다 파괴하고 막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다는데 피하 식별을 잘못해서 같은 편 탱크들을 사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차가 기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나간 전차도 있고 뒤에 있는 전차도 있고 막 맞붙여가지고 섞여 있으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물론 적전차랑 아군 전차랑 생긴 게 다르지만 이게 사실 전차 조준경으로 보거나 3km, 5km 밖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군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전적인 장비로 해서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가 피하 식별 장비, 그리고 ATR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공 자주포에 들어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차에도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낙원이 됩니다. 낙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저걸 이렇게 조준해 가지고 이게 저기다가 찍으면 저기 움직여도 이 조준선이 유지되면서 자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경쟁 전차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극히 대부분의 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르드 2라든가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그레이드 된 버전 수십 기에서 수백 기 정도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수천 대나 되는 구형 레오파르드 2나 에이브람스 이 기능이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가 이제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요것은 소프트 킬이라고 한다. 소프트 킬을 반대말 하드 킬인데, 그래서 적이 공격을 왔을 때 적 요격탄을 발사해 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하드 킬이라고 K2에 폴란드 수출형 전차에 장착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K2 GF,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전차, 그 다음에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는 소프트 킬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기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막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전차를 조준하면 그게 자동으로 K2 전차의 그 지휘관한테 알려지고 자동 대응이 됩니다. 저기 오는 방향이나 미사일 쏘는 방향으로 연막탄이 발사되면 그 대전차 미사일이 그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고 딴 데로 가거나, 전차포를 조준해도 이게 정확하게 조준이 안 돼요. 요 성능이나 기능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방 측, 그러니까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레오파르드 전차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요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전차 장갑이나 두께는 레오파르드나 에이브람스가 더 두꺼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존성,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잘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가, 요 능력은 K2 전차가 세계 최고인 게 확실합니다. 관세로 미국 중심 조달 체계가 흔들리면서 K방산이 가격 및 납기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세 부분에서 방위사업은 관세를 맺지 않습니다. 무기 거래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데, 그래서 관세랑 방위사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올해 관세 협상을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하면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K방산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한국의 방위사업 성장이 뭐 악영향만 있는가?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 무기만 살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 무기 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약간 보험 성격,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경향이 분명히 구매 결정을 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구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와 미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 질서, 외교 관계에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 안보에 대해서 각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게 한국한테 방위사업에 영향이 분명히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다소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고 세계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 각국이 스스로 생존해야 될 욕구를 자극하고, 그것이 K방산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거의 100%로 보입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동맹국들과의 분쟁과 그 다음에 갈등이 사실 좀 깊잖아요. 원래 미국이 혈맹이라 했었던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나라들이랑도 싸우고, 뭐 최근에 호주랑도 싸우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완전히 미국산 무기를 사면 이제 약간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살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들 무기를 사면 또 그 나라 예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한테, 유럽과 이스라엘이 기존의 대안이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현재 사실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의 오션나 방산 전시회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방산 회사들에 대해서 데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평화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굉장히 좀 얌전하신 분들입니다. 유럽만 가도 반이스라엘 정자가 요새 엄청나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스라엘과의 방산 구매에 점점 부담을 가지는 국가가 많고, 중동 국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유럽은 사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좀 많았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같은 걸 이스라엘과 같이 했는데, 이란, 이스라엘
그 서로 미사일하고 폭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이 부족해서 독일한테 야 우리 납기를 2년만 늦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독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대체제로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체제로서 K방사는 정치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가성비도 좋으니까 분명히 기회의 창이 지금 열리고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재래식 무기에만 성과가 좋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주목해 볼 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곳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만 성과가 좋은 것은 팩트였고요. 신특수 무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AI와 드론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했으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년이 넘어갔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많은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추천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회사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펀진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입니다. 요 기업들이 이 기업의 장점은 인공지능 지휘통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적진의 상황들을 딱 깔아놓고 요 표적을 공격했을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느 부대에 가야지 제일 잘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국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킬웹이라고 하나 이런 서비스명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서 AI 알고리즘 사용해서 적 표적을 할당하거나 지휘 통제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들어갈 것인데 팔란티어나 아니면 미국 대형 회사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걸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파일럿 혹은 무인 체계 운영 이런 데 대한 AI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민수용 AI를 하다가 국방 분야를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그 개발력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파일럿 그러니까 AI가 드론이라든가 무인기를 활용해서 조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하시고 있고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기반으로 국방에 적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투자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막 그 개발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본 결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축은 드론입니다. 드론 중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회사는 파블로 항공입니다. 파블로 항공은 원래 드론쇼 그러니까 막 드론에다 라이트를 달아가지고 얼마 전에 한강에서 막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밤하늘에 이런 것도 있는데 파블로 항공이 드론쇼를 만드는 회사 플러스 불꽃놀이 드론쇼를 만들었습니다. 이 드론에다 불꽃놀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라이트도 하고 불빛도 하늘에서 나면서 이제 아트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게 군집 운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드론 1000개, 2000개, 500개 이런 건 수백 개의 드론을 하나하나 다 세팅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나 그림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서 드론이 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회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군용 드론을 만드는데 지금 최근 연구를 하고 있어서 AI 군집 드론 연구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는 상당한 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도 좀 협업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군집 드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에요. 왜냐면 드론은 사실 싼 값에 많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SF 영화에서 막 드론들이 막 새떼처럼 몰려다니고 이제 서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니어스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드론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키 드론 솔루션에 최적화된 회사입니다. 드론을 방어하는 방법 지금까지 뭐 전파 방해를 하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다 한계가 있어요. 직접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터지거나 폭발하면서 파편 피해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거의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하드키 드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 해외에서도 이걸 선보이고 수출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엔지니어들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개발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좀 이런 회사들은 꼭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 4가지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럽 전시회에서 공개된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가 기존 유럽 강국들의 방산 경쟁 구도에 변화를 줄 신호탄이 될까요?
먼저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 내셔널 에어 컴뱃 시스템 NAC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인 무기에다가 무인 전투기, 무인 장비가 결합된 것인데, 이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헬리콥터에서 헬리콥터와 드론을 같이 운영한 거, 그 다음에 KF-21이나 FA-50 전투기에서 전투기와 드론을 같이 운영한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NACS 공중전, 그러니까 전투기와 드론을 같이 운영하는 항공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 NACS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로 AAP라고 하는 드론과 FA-50이 같이 작전합니다. 이 AAP라고 하는 드론은 무게가 150kg 정도 되는 제트 엔진 드론인데, 생긴 거는 이거 미사일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AI를 지금 적용해가지고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를 따라가서 같이 편대 비행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NACS2 2035가 되면 5년이 되면 이 AAP보다 훨씬 큰 무인 전투기, 국산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 KF-21과 같이 비행하고, 무인 전투기랑 유인 전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시선 데이터 링크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파 무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이러면 눈에 그 수평선 너머에서는 통제가 안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지 통신 이성을 사용해서 드론과 사람이 탄 무인기끼리 통제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게 개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NACS3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1, 2가 다 포함되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국산 엔진 혹은 KF-21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차세대 KF-21을 적용한 게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 유럽에도 비슷한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는 FCAS라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GCAP라고 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GCAP가 그래도 좀 잘 순항되고 있고 FCAS는 또 프랑스랑 독일이 좀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NACS가 비슷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기본 탑재를 하고 여기 연구를 하고 있긴 있으나 전력화 시기가 다르다. 우리가 더 먼저 내놓고 먼저 작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우리 KF-21을 사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이 AI나 위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FCAS나 GCAP 같은 유럽 차세대 전투기는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가격도 비싸지만 그들의 AI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낫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성능 차이는 있을지언정 플랫폼의 가성비는 한국이 더 뛰어나고, 핵심이 되는 AI라든가 위성통신 기술 이런 걸로 해서 무인기를 잘 움직이고 통제하는 기술은 동등하기 때문에 저는 유럽 강국들의 그 방산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차세대 전투기 FCAS가 지금 정말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지분 투자라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이 유럽의 방산 회사들이 차세대 전투기 체계 이런 거 만들 때 한국과 협업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제안할 때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유럽, 프랑스, 독일, 프랑스, 영국 말고도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항공 산업이라든가 유무인 복합 체계 관심이 많은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거든요. 이 경제 규모가 작고 소국이다 보니까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한국 방산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의 자립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준에 대해서 이제 그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비교를 하는 이런 연구가 있어서 보니까 대한민국 방산기술 기준 수준은 이제 1위, 미국 대비 82%.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기술들이 약 18%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순위별로 전 세계 순위, 이 방산기술 순위 1위는 당연히 미국인데, 그럼 한국이 몇이냐 했을 때 화포, 우리 K9 자주포 이런 거 만드는 건 세계 4위. 기동체계 및 지휘통제, 그러니까 K2 전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휘통제하는 C4I라고 하는 이제 무전기라든가 지휘시설, 이거는 세계 7위. 국방 소프트웨어 ICT 및 무인기 세계 8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긴 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 뒤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매출이 낮거나 방산기술 뒤진 애들이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 나가는 애들을 이겨야 되는 게 사실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지휘통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무인기 이런 기술에서 우리 방산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올해 봄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애안드리, 요새 가장 뜨고 있는 국방
스타트업, 미국의 국방 스타트업과 MOU를 맺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엔지니어가 MOU를 맺어서 유무인 복합과 AI 기술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협력을 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또 한편 제가 앞서 말했듯이 스타트업들 중에서 국방 스타트업, 그다음에 국방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 연구 성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심 부품이라든가 방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해결한 건 결국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인데, 대한민국은 부품 국산화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이게 해외에 없는 건데, 어떤 무기체계 들어갔을 때 그 부품 뭐 전차에 들어간 에어컨이라든가 뭐 어디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하잖아요. 그럼 그 규격을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말해서 야, 요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하면서 국산화율을 계속 높이는데 상당히 올라왔죠. 특히 육상무기, 그 다음 해상무기가 올라왔는데 항공무기가 약간 부족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 관점에 가지고 우리 소부장 육성이 아주 꾸준히 추진돼야 됩니다. 그 국방 방산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뭐 제도까지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지방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지원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다만 정책만으로 이게 다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산업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기술력이라든가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방산업체 진출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서 우리가 공급망, 그러니까 뭐 우리 국산무기가 있는데, 사실은 K2 전차에 우리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 얼마, 부품이 몇 개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령 K2 전차에 공급 패킹이 있는데, 패킹 같은 경우에는 5차 하청이 만들고, 이거는 중국한테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기존에 중국이 제 상용 공무 패킹 같은 게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첫 그 대상이 KF-21입니다. KF-21 전투기는 그래서 모든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철저히 조사해서 중국에 완전 의존하고 있는 게 있는가. 가령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수입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생성한 부품이 KF-21에 얼마나 몇 개 들어가는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신특수 무기, 뭐 드론 같은 게 앞으로 이제 많이 주목했는데, 사실 드론 모터, 드론 엔진 이런 거 국산 부품이 없습니다. 이게 만들 때 채산성이 안 나오고 중국제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뭐 드론을 여러 종류 만들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하면서 구매를 하면서 성능 개량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연구 인력 지원해서 국산 모터나 국산 드론 전지 같은 게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폴란드, 동남아 등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한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가장 친한 우방 미국은 이런 데 대해서 먼저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좀 모방해가지고 우리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유출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티 템퍼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템퍼링, 혹시 이제 아이돌 그룹 피프티 사태로 한 번쯤 들어보실 건데, 무기 체계에서도 이 빼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사실 미국 무기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 아이 사건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얘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건이었습니다. F-15K 전투기의 적외선 추적 장비를 타이거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지 정비를 하면서 매뉴얼에는 이 부분을 열지 마시오 라고 쓰여진 걸 우리가 열었는데, 그 열자마자 미국이 알아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야, 그거 왜 열었냐, 기술 유출을 하려고 하냐 하고, 이걸 해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진담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기술이 있는지 잘 몰라서 이 타이거 아이 사건이 나왔을 때 미국이 우리가 부품을 여는 걸 어떻게 알았지? 여기 의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무기체계, 역설계, 분해를 만든 기술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었고, 이게 안티 템퍼링 기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적용한 차세대 무기체계가 이제 수출되면 함부로 이제 분해되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역설계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CMMC라고 하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개념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이란 건 뭐냐면 DoD,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부가 무기를 살 때 이 물품이 뭐든, 그러니까 무기든 뭐 식량이든 아무 장비든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네 회사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 방위사업들의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인증제도, 그 다음에 이들이 사이버 공격에 잘 막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규칙과 인증 프레임워크가 이 CMMC 인증을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거꾸로 한국형 CMMC 그리고 이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전국 그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이 방어하는 규칙과 솔루션들을 연구하는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줄 세우기 민족이죠. 우리 뒷보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이겨내야 되는 경쟁자가 많아요.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으로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단순히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도록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